자바의 특성들을 알아볼게요. 가상머신, JDK는 뭐고 유료라는 건 무슨 소린지 등 어렵고 아리송하게 들리는 것들을 쉽게 이해해보겠습니다. 다른 책이나 강의로 자바에 대해 공부해보신 분들은 자바가 플랫폼에 독립적이라느니 한번 작성하면 모든 곳에서 돌릴 수 있다느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도 컴퓨터는 이걸 바로 읽지 못합니다. 사실 이 언어들도 사람이 보고 쓰라고 만든 언어거든요. 컴퓨터는 0이랑 1로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짠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듣게 바꿔줘야겠죠? 언어들은 이걸 번역하느냐 혹은 통역하느냐에 따라 컴파일 되는 언어와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로 나뉩니다. 컴파일, 즉 번역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고 나서 그걸 실행하기 전에 미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해두는 걸 말해요. 실행할 때는 이 번역본을 컴퓨터에게 건네는 거죠. 번역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걸러지고 컴퓨터가 자국으로 된 코드를 읽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빨라요. 반면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들은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컴퓨터에게 건네주면 통역을 해주는 프로그램, 즉 인터프리터가 실시간으로 컴퓨터에게 이걸 읽어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반대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개발자가 짠 코드를 미리 번역해두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번역본을 컴퓨터가 읽는 언어는 컴파일 되는 언어고요. 반대로 코딩하고 나면 그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때 통역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언어가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입니다. C 계열 언어들과 자바 등의 언어들은 미리 번역해두는 언어, 즉 컴파일 되는 언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C와 같은 기존의 컴파일 언어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 종류마다 쓰는 기계 언어가 다릅니다. C로 짠 코드를 윈도우용으로 컴파일한 것을 맥이나 리눅스에서 돌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는 것을 새로 개발하는 요리에 레시피를 작성하는 것에 비유할게요. 코딩한 결과, 즉 레시피를 컴파일해서 컴퓨터에게 건네주면 컴퓨터는 이 번역본을 보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종류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라고 치고 윈도우국, 맥국, 리눅스국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C나 C++ 등의 언어로 레시피를 작성하고 나면 이것들을 각국의 현지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했어요. 코드를 실행할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 따로따로 컴파일을 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자바는 다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각국의 JVM,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주방장을 파견해요. 실행할 컴퓨터에 JVM이란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이 주방장들은 두 가지의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먼저 당연히 자기가 파견된 현지의 언어, 즉 해당 컴퓨터의 기계어를 할 줄 아는 거죠. 다른 하나는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주방장 공용어예요. 자바로 짠 코드는 바로 이 언어로 컴파일됩니다. 그래서 자바를 사용하는 레시피 개발자들은 레시피를 작성한 다음 이걸 단 하나의 언어,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서 각국에 보내면 이 JVM이란 주방장들이 이 공통 번역본을 읽고 파견된 국가의 직원들, 즉 컴퓨터 자원들에게 현지어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자바 개발자들은 자바를 실행할 컴퓨터 및 기기에 이 JVM이라는 프로그램만 설치해두면 개발을 할 때 어떤 언어로 컴파일을 해야 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JVM은 코틀린, 스칼라, 그루비, 클로저 등 몇몇 다른 언어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도 자바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거나 스프링 부트로 서버를 프로그래밍할 때 자바뿐 아니라 코틀린 등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JVM 계열 말고도 많은 다른 언어들이 각각의 가상 머신들을 사용해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 머신을 쓴다는 게 자바만의 강점은 아닌 거죠. 자, JVM은 현지에 파견된 주방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JRE는 뭐고 JDK는 뭘까요? 이 셋은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JRE는 자바 실행 환경의 약자입니다. 이 주방장이 파견돼서 일하는 곳, 현지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로 짠 코드를 돌릴 컴퓨터에는 이 JRE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식당은 주방장인 JVM 외에 몇 가지를 더 포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표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건 요리 기초 가이드북이에요. 레시피를 작성할 때 채 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쌈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오븐은 어떻게 쓰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적어야 한다면 힘들겠죠. 자바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산술 기능, 출력 기능, 통신 기능 등등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기초, 필수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작성된 수많은 코드들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레시피에 그냥 당근을 채 썰기 한다 라고만 적어서 컴파일하면 JVM은 채 써는 방법을 이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 외에 각종 설정 파일 등 자바 바이트 코드의 실행에 필요한 몇몇 요소들이 이 JRE에 포함됩니다. 예전 자바는 이 JRE만 따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자바를 실행만 할 컴퓨터,
예를 들면 사용자의 컴퓨터나 서버 등등에는 JRE만 설치해서 사용하곤 했죠. 최근 버전의 자바는 보통 굳이 JRE만 따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JDK 전체를 다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JRE와 JDK 이 둘의 경계도 이젠 사실 모호해진 거죠. JDK는 자바 개발 키트의 약자입니다. JDK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개발자가 자바로 프로그래밍하는 전 과정을 도와주는 자바 코드 제작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개발 중인 레시피를 테스트할 식당인 JRE, 그리고 사내 주방장인 JVM도 소속되어 있는 거죠. JDK 단계에서는 자바 컴파일러가 포함돼요. 컴파일러는 개발자가 작성한 레시피를 주방장이 읽을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주는 번역가입니다. 디버거는 레시피에 따른 요리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영양사, 시식 담당 등에 비유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컴파일러가 번역한 결과물을 실행용 책자로 예쁘게 압축해주는 jar 도구, 식당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능 등을 모니터링하는 프로파일러 등이 이 JDK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활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바로 코딩을 한 컴퓨터에, 그리고 자바로 코딩한 스프링 서버를 돌릴 컴퓨터에 JDK란 걸 설치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이제 자바와 JVM, JRE, JDK의 관계는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서 만들고 관리할까요? 현재 자바 언어는 오라클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바란 언어의 표준을 정하고 새로운 버전들을 개발해내죠. 이 영상을 찍은 현재 자바는 버전 20까지, LTS로는 17까지 출시되어 있어요. LTS는 말 그대로 단기 지원 버전입니다. 17 이전에는 11, 그 전에는 8이 LTS였어요. 빅맥, 와퍼, 한우 불고기 버거 같은 스테디 샐러드처럼 오래 쓰라고 제대로 각 잡고 만든 버전들이에요. 업데이트나 보안 수정이 장기간 제공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개발할 때는 안정적인 LTS 버전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이의 버전들은 무슨 대게버거나 강정버거 같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제품이나 한정 메뉴들처럼 다음 LTS를 위한 실험적 버전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들을 빨리 맛볼 수는 있지만 해당 버전의 지원이 짧기 때문에 실제품에는 잘 쓰지 않죠. 이것들을 안정화시키고 정리해서 LTS를 내놓는 거예요.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자바의 버전들을 만들 뿐 아니라 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JDK도 출시합니다. 오라클에서 출시하는 JDK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유료인 오라클 JDK, 그리고 무료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 JDK입니다. 오라클 JDK가 유료인 만큼 보다 많은 기능과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죠. 자바가 유료라는 건 바로 이 오라클 JDK가 유료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가 유료화되었으니 코틀린은 쓰자, 이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코틀린도 JDK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실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픈 JDK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 쓰면 무료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JDK는 오라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레드햇, 아마존, 이클립스 등 다양한 회사와 재단들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JDK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즉, 자바라는 언어와 그 표준은 오라클에서 관리하지만 자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JDK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져 출시되는 거죠. JDK도 결국 소프트웨어 제품이니까요. 위치jdk.com에서 각각의 특성과 권장 용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코레토 JDK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AWS 환경에서 동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용도로 어느 규모의 조직이나 회사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맞는 JDK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바란 언어에 대해, 그리고 자바 개발에 사용되는 여러 핵심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JDK를 다운받고 자바로 코딩을 하는 실습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실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객체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알아야 개발 중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도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렛츠 코드.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메모리는 뭐냐?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메모리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어들 뿐만 아니라 실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도 같이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CPU는 뭐냐? 명령어를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자바 어플리케이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에요. 출발점이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동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PU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면 먼저 A라는 변수에 7이라는 값을 대입하라는 명령어를 CPU 상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상에서는 7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A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인을 또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서는 3이라는 값을 B에 저장하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메모리에는 3이라는 값이 올라가고 B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와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CPU에 메모리 A와 B에 있는 각각의 값인 7과 3을 들고 와서 이 두 개를 더하여서 더한 값 10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저장된 곳 이름을 C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메모리 사이에 있는 명령어들이 CPU로 올라가서 이 안에서 처리되고 그 결과값이 다시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런 식의 계속된 반복, 이게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개발을 하다 보면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되는 동안의 이 시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시다가 런타임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 실행 환경, 실행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실제로 현업에서 개발하실 때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좀 더 값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지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설명할 때 쉽게 발음하려고 A, B, C라고 한 것이고 실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즉 런타임 환경에서 메모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맨 첫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개발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성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되는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영역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바로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입니다. 스택 메모리는 뭐냐면 함수나 메서드의 지역 변수,
혹은 매개 변수가 저장이 되는 곳이고요. 또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뒤에 예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흰 메모리는 뭐냐면 객체가 저장되는 메모리 영역입니다. 5가지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자바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 메인 메서드가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진입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주시고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앞에서 스택 메모리 설명할 때 매개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라고 하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args와 같은 이런 건데요. 함수나 메서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넘겨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게 이런 매개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뭐냐면 함수나 메소드의 이 바디 부분, 내부에 있는 이 구현체 부분에서 선언되고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할 때에 스택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택 메모리를 그릴게요. 여기가 스택 메모리고요. 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할 때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인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 이 메인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가 생깁니다. 각 함수나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소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된 순간 이 args라는 매개 변수가 공간이 하나 이 스택 프레임 안에 잡히고요. 그 다음 숫자 7을 A에 저장하라는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순간 7이라는 값이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이때 A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숫자 3을 대입하라고 하는 순간 3이라는 값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이 이름은 B라는 게 붙여지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를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개를 더한 값인 10이 같은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이때 이름은 C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나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는 그 메서드나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이 args라는 파라미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추가적인 인풋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제에서는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제를 통해서 스택 메모리에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메서드가 있거든요. 메인 메서드가 있고 이 메인 메서드 내부적으로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예를 통해서 스택 프레임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일단 스택 메모리를 또 그려야 되겠죠.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하나가 쌓일 거고요. 이 args에 대한 공간이 일단은 이 메인 메서드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메인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A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wow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wow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안에는 먼저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있고 지금은 A를 전달했기 때문에 A 안에 있는 값, 이 100이라는 값을 카피해서 이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wow 메소드 안에서 num에 있는 100이라는 값과 4를 곱해서 B에 저장하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 400이죠. 100 곱하기 4는 400이니까 400이라는 값이 이 wow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 안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이름을 B라고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 이 B를 반환하죠. 리턴하죠. 그러면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리턴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코드상 리턴해서 이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라라는 코드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400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면서 이 wow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스택 메모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wow 메서드에 대한 호출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요.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 상에서 wow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이제 사라지고요. 아까 400이라는 값을
메인 메서드에 있는 a라는 변수에 넣어주려 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는 100이라는 값이 있지만 이것을 없애고 400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택 메모리가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택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스택 프레임은 메서드나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스택 메모리에 쌓이는 것이고 그 스택 프레임 안에 그 함수나 메서드의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택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함수 호출과 종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스택 프레임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을 개발자가 딱히 관리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함수나 메서드가 다른 뭔가를 호출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를 또 호출하고 그 안에서 또 호출하고 호출하고 또 호출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호출하면 어느 순간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너무 많이 쌓여서 더 이상 남아있는 스택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은 죽어버리게 돼요. 이게 보통 재기 함수나 재기 메소드를 잘못 작성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재기 호출에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힙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정말 중요해요. 객체가 힙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사용됐었던 카운터 클래스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카운터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스테이트라는 상태를 가져요. 몇 번 카운트했는지 정보를 저장하는 스테이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인크리먼트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까지 샜는지 궁금할 때 호출할 수 있는 get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도 할 겸 여기서 매개 변수는 뭐가 있죠? 여기서 매개 변수는 args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역 변수는 뭐가 있죠? 지역 변수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의 상태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해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총 3종류의 변수가 보입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자, 이것도 잘 용어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출발점은 이 메인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args라는 변수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new 카운터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new 카운터, 이 카운터가 결국은 생성자예요.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인데 얘도 메서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라는 생성자를 수행하는 순간 얘도 스택 프레임에 생겨요. 이 카운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얘를 실행하는 순간요.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서 드디어 이 힙에 객체가 생성됩니다.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스테이트 정보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때는 기본값 0이죠. 그리고 이 생성자, 카운터라는 생성자의 처리가 끝이 나면 얘는 스택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던 스택 프레임도 사라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객체를 카운터 C에 저장하라는 의미는 다시 이 메인 메소드의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안에서 C라는 이름의 카운터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정확히 말하면은 카운터 객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카운터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가리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수 C에 저장되는 값이 객체 그 자체가 아니라 주소값이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주소값이냐면 힙 메모리에 있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예제가 가장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클래스 카운트 여기서 재활용할 거고요. to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정의가 됐습니다.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카운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객체에 대해서 인크리먼트를 2번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카운터를 2번 하는 거겠죠. 이 to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이 메인 메서드에서 이 부분에서 이 to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메인 메서드에서 카운터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카운터 객체를 to라는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했을 때 어떤 값이 반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서드가 진입점이라 했죠. 그래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이 스택 메모리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파라미터 args가 있기 때문에 그 args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은 확보가 됐죠. 그 다음 실행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카운터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자, 이 생성자 역시도 메서드의 한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실행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his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는 숨겨진 변수예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게 되면 클래스의 생성자나 메서드에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카운터 객체가 생성되는데 이 생성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이 흰 메모리입니다. 흰 메모리에 카운터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객체 내부적으로 보면 state라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 state라는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0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와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 이 this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힙의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객체 생성자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생성자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왔죠. 이제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카운터 클래스 타입의 C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 변수가 결국은 객체, 방금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즉 여기에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요.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to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서 이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 C 값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스택 프레임에는 C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기고 이 변수는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같은 주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실행 포인트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 게 보면은 c.increment라고 해가지고 객체 C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increment 메소드도 또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는 이 incremen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이 increment 메서드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메서드 호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암묵적으로 thi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this라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럼 여기서 increment를 수행한다는 말은 바로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스테이트 값이 0에서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로 바뀌고 나서 이 increment 메소드 호출은 종료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 incremen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라인도 다시 한번 같은 객체에 대해서 incremen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죠. 다시 이 스택 메모리에는 incremen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에서 정의됐고 객체에 종속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this라는 변수가 여기서도 생기고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increment 메서드가 호출이 되겠죠. state가 다시 한번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이었던 값이 이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increment가 다시 한번 호출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스택 메모리에서 이 인크리먼트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to라는 메소드의 끝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to라는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도 스택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C라는 객체에 대해서 get을 호출을 하게 되는 순간 스택 메모리에 get 메소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쌓일 때 마찬가지로 this라는 변수가 생기고 이 this라는 변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객체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get 메서드가 실행되는 순간 이 스테이트 정보를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 이 객체의 스테이트는 2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2라는 값을 반환하면서 이 get 메서드의 호출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et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은 스택 메모리로부터 또 사라지게 되겠죠. 결국 이 2라는 값은 이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고 변수 이름은 count가 되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호출된 함수나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객체를 전달받아서 그 객체의 상태를 바꾸게 됐다면
그 함수나 메서드 종료 이후에도 그 객체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기 예제에서도 to 메서드가 호출이 될 때 메인 메서드로부터 카운터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객체의 상태 정보, 여기서는 스테이트죠. 상태 정보를 변화시키고 to 메서드는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그 객체 상태는 변경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to 메서드 호출 이후에 메인 메서드에서 객체에 대고 get을 호출을 했을 때에 이 일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였죠. 자, 이것은 메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 c와 to 메서드의 매개 변수 c가 모두 같은 객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객체의 경우에는 변수들이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개발을 하실 때 메서드 내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객체의 상태를 만약에 바꿀 일이 생겼다면 여기서 바꾸면 이 객체는 호출 이후에도 바뀐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내가 객체의 상태값을 막 바꿔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바꾸면 어쩌면 잘 동작하던 기존 코드에 버그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쓰레기 객체를 살펴봅시다. 정말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네요. 자, 여기 카운터 클래스 여전히 재활용하고요. 지금 뭐 아까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게 이 make라는 메서드인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new count를 통해서 하나 만들고 근데 실제로 리턴하는 것은 새롭게 또 하나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을 해요. 그러면 요때 만들어진 이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라인을 실행을 해서 make까지 호출한 후에 카운터 C에 이 make 메서드가 반환한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했을 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스택 메모리가 있고 힙 메모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객체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에는 메인 메서드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일단 args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 C가 뭘 가르치냐면은 두 번째 만들어진 얘만 가르쳐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얘는 힙 메모리에서 지금 메모리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레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C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얘네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접근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 상에서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계속 흰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흰 메모리가 고갈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이 불가능한 객체를 쓰레기 객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들을 잘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프로그래밍 명령어로 개발자가 직접 이 객체를 이제는 더 이상 안 써. 이렇게 이 객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바나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언어 레벨에서 이 쓰레기 참조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쓰레기 객체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친구를 갈비지 컬렉터라고 하고 줄여서 GC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갈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GC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가 참 많죠. 이 파이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이 예제를 준비했냐면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이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wow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파라미터로 num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그 전달받은 num에 있는 숫자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wow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숫자 1을 변수 a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wow 함수를 호출할 때 a라는 변수를 파라미터에 대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택과 흰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를 했기 때문에 숫자조차도 객체로 표현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지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실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이썬을 보시면 어떤 함수 안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데 파이썬은 그게 가능해요. 대신에 이를 위해서 파이썬은 이 스택 메모리에 글로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이제 숫자 1을 넣는 건데요. 이 숫자 1도 파이썬에서는 객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1에 대한 객체가 이 힙 영역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변수에는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죠.
이 객체를 가리키는 주소값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wow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wow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스택 메모리에 쌓이겠죠?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고 num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에 변수 a를 전달했는데 이때 주소값을 또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num이라는 파라미터도 같은 객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 print를 통해서 num에 있는 값 1을 화면상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로 표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네요.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고 영상 찍는데도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됐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202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2022년이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올해 새해 복 정말 다들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같은 개발자로서 또 함께 이 쉬운 코드 채널과 함께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B, C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플리케이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보단 컴포지션 발표를 맡게 된 닉네임이 김홍빈?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컴포지션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왠지 반란군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상속과 컴포지션으로 하게 됐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인데요. 확장이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소개, 예제, 그리고 제대로 상속 한번 해보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써봤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걸 객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예쁘지만 그 내부도 되게 이쁘게 짜진 코드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확장이랑 재사용성을 늘리고 확장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제기되네요, 확장이.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재활용하고 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상속과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속과 조합의 예제인데요. 상속은 장점, 코드 재사용성이 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지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닭이 있는데 닭은 동물인가 했을 때 동물이죠. 이렇게 해서 동물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되게 다양성의 장점을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클래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다양성이 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상과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코드 재사용성이 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양성을 지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닭이 있는데 닭은 동물인가 했을 때 동물이죠. 이렇게 해서 동물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되게 다양성의 장점을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클래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구현하잖아요. 이건 모두 다 알고 있어서 그 익스텐즈를 사용하는 게 이제 상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보면은 단점인데요. 상속은 되게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오버라이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화를 떨어뜨리고 그 리스코프 치안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거의 문제로 이 친구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따 이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럼 조합은 저희 햄버거 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조합의 장점은 유연성은 아까 상속과 달리 유연성을 제공하고 이 자바에서 할 수 없는 다중 상속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조합은 저희 햄버거 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조합의 장점은 유연성은 아까 상속과 달리 유연성을 제공하고 이 자바에서 할 수 없는 다중 상속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매수들을 노출하지 않아서 아까와 같은 문제가 좀 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테이토 클래스와 베버리지 햄버거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아까 제가 유연성 얘기했었잖아요. 이 유연 햄버거가 다 매수들을 노출하지 않아서 아까와 같은 문제가 좀 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테이토 클래스와 베버리지 햄버거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 아까 제가 유연성 얘기했었잖아요. 이 유연성도 사실 이 햄버거를 갈아 끼우던가 뭐 베버리지를 갈아 끼우던가 해서 더 유연하게 갈 수 있고 또 한 번에 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그 다중 상속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동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을 뭐 호흡할 수 있고 뭐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자, 그러면 동물을 상속받은 친구들은 뭐 기본적으로 호흡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고 뭐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상속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합은 말이 조합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들 굉장히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이거 조합을 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 로또 미션, 재밌는 로또 미션이 있었는데 로또 미션이 있었는데 그 당첨 티켓에 관련된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당첨 티켓은 6개의 로또 번호가 있고 보너스 번호가 있었죠. 보면은 위에 로또 클래스랑 로또 넘버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너스 넘버로 바꾸고 싶은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고 뭐 사실 이 로또 클래스를 보면 번호가 6개니까 이 친구는 알아서 6개 번호가 중복이 안 돼 있는 클래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로또 넘버 자체도 또 1부터 45의 사이인 숫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성하는 자체에서 이 위에 있는 친구 2개들만 값을 비교해서 중복이 안 되는지 확인만 하고 이 이제 위닝 로또의 그
역할이 로또 순위를 구해줄 수 있는 역할만 넣으면 돼서 되게 조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네요. 막상 넣으니까. 자, 제대로 상속하기. 이제 사실 두 강을 넣으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의 상속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걸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욕심이 좀 났는데 저희가 사실 이 상속에 대한 문제는 저희끼리 하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속의 단점을 왜 생각해 보게 됐냐면 사실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 지금까지 미션도 개인 프로젝트였고 혼자서 개발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셔도 같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팀원들이 없었을 거예요. 자, 예정지가 왔네요. 자, 일단 먼저 단점부터 알아볼게요. 네, 일단 캡슐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저번에 제이슨이 되게 강의를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 아마 보셨을 코드 같은데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는 해시셋을 상속받은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시셋을 상속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애드를 할 때마다 개수를 세줘요. 그래서 여기 add all 같은 경우에는 받은 친구의 사이즈를 구해서 더해주는 걸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메소드에서 이제 그 친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셋을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비밥이랑 오렌지, 우 추가하면 지금 3이 됐고 여기서 3을 추가했겠고 여기서 두 강을 추가했으니까 우리는 4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클래스를 믿으니까. 그쵸? 하지만 근데 결과는 4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add-all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 add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캡슐화가 위반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셋의 예제는 되게 가볍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버라이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슈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내부를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캡슐화를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부를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버덕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이미가 알려주셔서 이 귀여운 러버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새 클래스가 있어요. 새는 날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귀여운 러버덕을 새로 상속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러버덕은 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떡하죠? 아무튼 이런 러버덕을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다른 클래스에서 날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보드가 사실 안에 있는 게 러버덕이었으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 일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을 사실 리스코프 치안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상속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유연성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여기 자동차 공장에서 소나타가 한 대가 있는데 만드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기름 엔진을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소나타를 갑자기 이제 전기차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전기 엔진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또 이름도 애매해요. 또 소나타가 있으니까 또 소나타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여기 엔진을 멤버로 두고 엔진만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받을 건지 여기서 정해주기만 하면은 아까 그래가 말했듯 전략 패턴처럼 이렇게 상해에서 주입을 받는 식으로 들어오면은 이 소나타는 전기 소나타도 될 수 있고 또 기름 소나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연성이 되게 상속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쓰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상속을 언제 써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지어 관계가 명확해야 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상속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은 원래 뭐 호흡하고 뭐 걷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갑자기 너 공기 압수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전부 다 그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주어 관계가 명확할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그 한 기능에 대한 그 파급력이 워낙 강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코드의 경우에 상속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의 코드는 이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내부 그 캡슐화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짰는데 잘 알겠지. 그리고 그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를 본인이 짤 경우에는 상속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을 위해 설계된 경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이 다른 이제 그 코드를 자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다른 동료 프로그래머, 뭐 후배 프로그래머가 내 클래스를 사용할 때 미리 좀 뭐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을 해가지고 좀 설계를 할 경우에 상속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언제 쓰지 말까? 다양성을 위한 상속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말장난이긴 한데 뭔가 그 코드를 봤을 때 나는 상위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상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블랙잭 게임에서 그 플레이어를 딜러가 묶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건 구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묶게 하는 거는 좀 비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만 너무 추구하면은 좀 안 좋은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작정 코드만 재사용을 하기 위해 상속한다. 이거는 또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상속을 대비하는 법. 네, 상속 대비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이는 방법인데요. 이제 클래스에 파이널을 붙이게 되면 더 이상 상속을 할 수 없게 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거 별로 아닌가? 상속을 못하면 그 객체 지원 프로그램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재활용도 못하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글을 읽고 나서 되게 느낀 게 이 상속을 한 거는 그 나는 이 클래스는 이제 블랙박스야. 너는 내 내부를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용자들은 조합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그 클래스는 이제 뭐 내부 밑에 클래스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을 붙이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로직은 애스트랙트로 나는 완성된 클래스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아래 클라이언트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다음 일을 맡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펙티브 자바를 작성하신 조슈아 워시기의 총고인데요. 네, 이분이 그 조합보다 컴포지션 파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클래스의 이제 상속을 할 때 되게 신중을 해야 되는데 왜 신중해야 되냐면 이 클래스의 결함도 자식 클래스에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결함이 없는지 무조건 확인하고 자식 클래스에게도 어떤 결함이 생길지 생각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자 뭐 이런 조언을 주셨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조합을 쓸까 사실 그 앞에 단점들을 이 조합을 쓰면은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급 컬렉션 한번 알아보자면 이게 1급 컬렉션도 되게 조합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1급 컬렉션 저희 사실 재밌는 체스 미션 할 때 다들 1급 컬렉션을 알게 모르게 사용했더라고요. 저희 원래 이렇게 맵 안에 이제 그 피스들의 위치와 피스를 넣고 그리고 보드라는 걸 이름으로 칭해 놓고 그리고 한번 클래스로 싸줬죠. 뭐 포장을 해줬죠. 체스 보드로. 사실 이게 1급 컬렉션 하나 들고 있는 클래스를 1급 컬렉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컬렉션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체스 보드. 그리고 한 메서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브 같은 역할을 사실
리무브도 해주고 get도 해주고 put도 해주는 역할을 세 역할을 하나를 묶어서 이름을 지정해준 거에 저는 되게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 없는 메소드를 숨김으로써 되게 이 컬렉션을 되게 이 클래스를 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보드에서 보드를 랩핑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리무브를 쓰게 되면은 그 보드에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막아줄 수 있는 점에서 한번 랩핑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래서 조합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결론인데요. 이제 상속을 쓸 때는 이제어 관계가 명확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을 고려하여 클래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처럼 파이널을 쓴다든지 아니면 앱스트랙트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클래스에 결함이 없는지 생각하여 그 클래스를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즉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new라는 연산자 다음에는 반드시 생성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 카객체가 있었고 이 카객체를 사용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 C1은 new 카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사용했던 이 부분이 생성자였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생성자는 메서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생성자를 선언하는 부분에 public 클래스명, 매개변수 명록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메서드와는 다르게 리턴 타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생성자를 프로그래머가 만들지 않으면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가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할 겁니다. 생성자를 하나라도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생성자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카객체를 살펴보시면 어디에도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둔 적이 없거든요. 이때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뭔가 값을 갖고 만들어지길 원할 수도 있거든요.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가 될 때 필드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싶다면 카 클래스에 이런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변수를 하나 받아서
그때 받은 매개 변수를 내 속성인 name에다가 넣어주게 하는 거죠. 이때 카라는 객체가 생성되면서 name이 초기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만들었었던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던 카 객체 C1이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추가했더니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는 이 카 객체를 만들 때 더 이상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정의한 생성자는 메서드 쓸 때 값 받아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개 변수로 스트링 값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여기에 스트링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 이름을 받길 원했으니까 소방차라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면 오류 없이 객체가 잘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구급차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생성이 될 때 필드에 값이 초기화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임의 값을 C2 클래스의 네임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정말 네임이 소방차라는 값으로 초기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2와 C3은 각각 소방차와 구급차라는 네임을 가지는 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this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자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카 클래스를 살펴보면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이름을 보면 저 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죠. 이게 넘버의 약자일지 네임의 약자일지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름의 값을 받아들이길 원했기 때문에 n이라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name하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ame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n을 name으로 수정했더니 name은 name이라는 코드로 바뀌었죠. 앞에 name은 원래는 나는 이때 정의된 필드 name에다가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name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는 이 name이나 자기랑 가깝게 있는 변수, 선언된 변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이 name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선언된 변수 name에다가 name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지금 소방차와 구급차의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그런 다음에 초기화가 잘 됐는지 값을 출력을 해보니까 널 하고 출력이 되는 게 보여지죠. 그렇다는 건 이때 내가 의미한 네임이 요 네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이 네임이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this라는 키워드입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내 구성 요소, 내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필드 네임에다가 지금 들어온 네임을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방차라는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었을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this.method명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나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도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는 의외로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this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키워드구나. 요 정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선언을 하는 게 좋겠다. 요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이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서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서드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떨 때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야 할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매개 변수의 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다면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메서드가 3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을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정수값 3개를 받아들여서 그 정수값 3개를 모두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또 하나는 문자열을 2개 받아들여서 그 문자열을 결합해서 리턴하는 메서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런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정의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3개 다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더해서 리턴하는 일을 하는 메서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정수를 2개 받아들여서 그 정수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니까 리턴하는 값은 정수값, 인트가 되면 될 거고요. 붙여서 리턴하는 거니까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만들면 좋겠죠. 인트형 변수 x, 인트형 변수 y 이렇게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든 것은 뭐였냐면 정수 3개를 받아들여서 그 3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메서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public int 값을 리턴할 거니까 int 그리고 어쨌든 더해줄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경우에는 문자 2개를 받아들여서, 그죠? 문자열 2개를 받아들여서 붙여서 리턴하는 메서드. 문자열과 문자열의 결합의 결과는 문자열이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문자열인 스트링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메서드명은 똑같이 플러스. 그 다음 스트링 x, 스트링 y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리턴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정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3개 정의했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중요한 것은 타입과 매개 변수의 수가 중요합니다. 타입은 같았지만 매개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매개 변수의 수는 같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타입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트를 반환하는 플러스 그런데 여기다가 i int j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2개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타입이 중요하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버로딩된 메서드를 이용해 보아야겠죠.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해당 클래스에서 이용을 해보면 항상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 클래스 타입, 변수명, new 클래스가 갖고 있는 생성자 이름 하고 써주시면 됐죠.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 점 하고 나오면 갖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 O 받아서 수행을 시켜보면 두 개가 플러스해서 값을 리턴했기 때문에 9하고 잘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m. 플러스 매개 변수가 3개 있는 거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3개를 더해서 리턴을 하게 되겠죠. 17하고 잘 리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열을 2개 결합하는 것을 사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2개 문자열을 결합시켜서 리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지만 매개 변수가 각각 개수나 타입이 다르다면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